여기는 다들 센터 선생님들이셔서 영양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조금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우리 언제부터 영양 말 좀 많이 들어왔던가요? 사육하면서. 근데 왜 다들 입술 삐죽거리세요? 사육하시는데. 사육하면서부터 영양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쵸? 자, 그때부터 들었던 이 영양, 지금 교육의 핫 키워드라고 하는데 왜 이게 핫 키워드가 됐는지를 제가 소개드려 볼게요. 영양을 사전에서 찾아갔었을 때 그 의미가 뭐던가요? 어떤 거,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을 영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양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 등장하게 되는데 현재 이 교육과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이름이 뭔가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교육과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영양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아까 제가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의 변화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그 세상의 변화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만 않고요. 그 변화된 거에 맞춰서 그 변화된 세상을 잘 살아갈 사람을 잘 키워내는 게 너네 교육이 할 일이야 라고 하면서 교육에다가 주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주문서에 맞게끔 애들을 좀 키워서 내보내죠. 그 주문서의 이름이 사실은 전 교육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한 어떤 교육의 목표 아래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애들이 배우게끔 하는 게 교육과정인데 현재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세상의 기술이 그렇게 빨리 변한대. 그래서 그냥 뭔가 하나를 내가 배워가지고 암기해가지고 학습해가지고 뒤따라가는 거는 이제 이미 로봇한테 질 만큼 우리 너무 그 속도는 느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더라도 내가 주눅들지 않고 자꾸만 도전하려고 하고 뭔가를 계속적으로 학습하려고 하는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더 중요해.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힘이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 힘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게 역량이라는 것들로 정의가 내려진 거고요. 그 역량을 강조하면서 관련된 세부 6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자, 창의적인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 심리적 감성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제가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 두 분께 사과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하나씩 드렸어요. 자, 제가 전달해드린 사과를 두 분이서 한번 교환을 한번 해볼게요. 사과를 교환해봤습니다. 교환했어요. 자, 교환했고요. 했더니 선생님 지금 사과 몇 개 갖고 계세요? 한 개 갖고 계시죠? 선생님은요? 한 개 갖고 계세요. 근데 사과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그 아이디어를 한번 나눠볼 거거든요. 선생님 아이디어 사과로 뭘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라면? 사과 잼요. 좋아요. 선생님은요? 사과 주스. 자, 각자 떠올린 아이디어를 교환하게 됐는데 선생님 사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이제 몇 개 갖게 되셨어요? 2개 갖게 되셨죠. 선생님은요? 2개 갖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겁니다. 내가 전공하고 공부하고 해서 알게 된 이 지식을 내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는 건 이건 큰 의미가 없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교류하고 나누면서 이 지식을 확장하고 다른 것과 연결시키고 밖으로 퍼뜨릴 수 있는 이 능력이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지금 교육과정에서 이 역량을 중요시 생각하는 이런 교육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데 우리 어른 세대 때도 당연히 국가가 지정한 이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저희가 배워왔거든요. 저희 세대 때는 어떤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을까요? 저희 세대 때는 저희 세대 때는요.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적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홍익인간 이념 실천하고 계시죠? 네, 저희 그래서 요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역량을 갖춘 아이를 좀 키워내죠 라고 하는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교육과정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그래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소개드려봤는데 그래도 아직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실제 우리 아이들 교육 안에서, 교실 안에서 이게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를 한번 소개드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수업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 안에 역량교육이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학 교과서 안에서 혼합계산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교육과정 변화되면서 5학년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4, 5학년 때 아이들이 이 정도의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때도 배웠던 거 맞죠? 네, 숫자들 간의 사칙, 연산 기호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누가 답을 정확하게 잘 구해낼 수 있느냐, 요걸 배웠었던 혼합 계산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물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는 혼합 계산식을 정확하고 빠르게 많이 풀어내는 거를 8시간 동안 배웠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 중에 연산 연습에 관련된 거는 딱 2시간만 배울 겁니다. 그럼 나머지 6시간 동안에는 뭘 할 거냐? 나머지 6시간 동안에 선생님이 미션을 줄 거예요. 얘들아, 너희 경천사 10층 석탑과 관련된 한국사 우리나라의 유물을 너희가 이제 조사를 먼저 할 거야.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이걸 먼저 정보를 조사를 할 거고, 이것과 관련된 이 정보 중에서 너네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는 숫자들을 일단 좀 모아볼 거고, 그거를 가지고 너네가 혼합계산식을 직접 만들어 볼 건데, 그래서 답이 10이 나오게끔 하는 이 식을 한번 꾸려내보자라고 하는 미션을 줄 겁니다. 이 미션을 받은 아이들이 이제 모든별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 과정을 해결해 나갈 거예요. 이렇게 4명이 한 모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혼합계산식을 만들어서 의미 있는 숫자를 뽑아내서 만들어서 답이 10이 나오는 이 식을 써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건데, 이 아이들의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내용을 한번 들어봤더니요, 선생님 저희는요 경천사 10층 석탑에서 숫자 10이라는 걸 가지고 왔고요. 이 유물을 조사를 해봤더니 고려 충무강 4년 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숫자 4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탑의 높이가 13.5m라는 걸 알게 됐는데, 거기서 숫자 5라는 걸 가지고 왔고요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나열해서는 10이 절대 나오지 않겠죠. 괄호를, 덧셈 기호를, 곱셈 기호를 하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결국 10이 나오게끔 하는 이 식을 만들어내고야 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아까 그 6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활동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연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는 것은 당연하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다른 것들로 확장시키고 융합시키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토의하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하는 이런 영양교육이 실제 교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실 안에서의 수업 상황을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자, 영양교육 그냥 되게 추상적인 것 같고 어디 그냥 보고서 문구 하나 들어있는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교실 안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부분들을 영향을 미치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드려봤고요.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려 볼 건데요. 두 번째 사례는 입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뭐가 바뀌었을 때 제일 빠르게 반응하냐면요, 입시 제도가 바뀌었을 때 제일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의도적으로 뭔가에 대한 교육 정책을 내보낼 때 입시에다가 끼워넣었을 때 제일 빠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먼저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시 안에서 역량을 중요하다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입시에서도 역량을 보는 입시를 만들어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질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입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실제 이 입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입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른 교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입시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눠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내용 안에서 이런 6가지 전형들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6가지 전형 중에서 아이들의 역량을 보는 입시가 하나 있습니다. 역량의 의미가 아까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근데 학생의 공부는 뭐죠? 학생의 공부는 공부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공부할 수 있는 힘이 갖춰졌느냐, 이걸 보는 입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중에 어떤 입시가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수시 안에 어떤 거?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입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 아이의 공부 역량을 보는 이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전형들이 어떤 일정 비율을 가지고서 현재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현재 전체 100 중에서 24.5%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이 입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전국 4년제 대학의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 통계치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 엄마들이 관심 있는 대학들은 따로 있죠. 어느 대학 궁금할까요?
스카이, 뭐니 해도 스카이지. 스카이를 제일 궁금해해요. 우리가 거기 갈 성도 되지도 않는데 일단 관심부터 많습니다. 제가 스카이만 따로 뽑아봤더니 스카이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올해 기준으로 전체 60% 이상을 선발을 했습니다. 네, 공부 좀 한다라고 하는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훨씬 많고요. 이게 공부 역량으로 뽑는 입시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자료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작년에 연말에 서울 6개 대학들이 공동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화여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 6개 대학들이 우리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평가할 때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이런 배점을 가지고서 애들 평가해라고 하는 이 평가 기준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 공개한 4가지 기준이 이렇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4가지를 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학마다 4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점수의 폭을 어떻게 줄 건지는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요. 4개 영역 중에 가장 점수가 큰 항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항목일까요? 학업 역량, 또 전공 적합성. 네, 중요하죠. 내가 지금 전공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돼서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중요하게 작용해요. 또 어떤 거? 발전 가능성, 잠재력에 대한 거 아주 중요한 배점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 또한 물론 그렇고요. 다 그런데 네, 정답은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에 대한 배점을 가장 크게 두고 현재 이 입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 제일 커? 아, 그러니까 저기 뭐야, 내신 2.5등급 애들이 3.2등급 애들보다 점수 더 잘 받아가지고 입시 때 뭐 좋은 결과 받겠네 라고 이렇게 단순히 정량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학업 역량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아이의 공부하는 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걸 본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런 방법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얘가 경영학과를 지원했어. 경영학과를 지원했으면 당연히 경영학과 관련된 이 아이의 관심과 이 관심에 대한 성취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거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관련된 고등학교 교과목을 볼 건데 그게 뭘까요? 사회 안에서의 경제 과목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극과 교수님들은 이 아이의 수학을 볼 거예요. 수학적 역량이 3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걸 쫓아갈 겁니다. 그걸 쫓아가면서 경영학과 목표를 세웠대. 그러면은 수학과 관련한 이 아이의 3년 동안 수업 시간에 참여 정도를 계속해서 볼 겁니다. 수학 공부를 얘가 1학기 중간고사 때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자소서에 나와 있네. 근데 얘가 지금 뻥치고 있는 건지 진짜 그렇게 해서 결과까지 좋은지 한번 쫓아가 봐야겠다 하면서 자료를 들춰보게 되는 겁니다. 그 자료 보면서 얘가 진짜 뭐 과외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엄마가 가르쳐주니까 뭐 컨설팅 뭐 받아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아이가 주도적으로 스스로 목표도 세워보고 거기에 세워진 목표에 맞게끔 전략도 구사해보고 거기에 맞는 나한테 딱 맞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을 가지고서 실천하고 결과까지 이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스토리로 펼쳐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공부 역량 평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진짜 너무나 말하기가 좋게 저희 지금 이노베이션 되고 난 이후로 우리 역량에 대한 거 우리 회원 코칭의 목표인 거잖아요. 공부 역량에 대한 거. 입시가 이걸 아주 오픈해서 대놓고서 이걸 보겠다고 하니 얼마나 말하기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바로 입에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여러 번 말씀해 보셔야 되는데 입시가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릴 다음 내용은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겁니다. 다른 많은 강의들 통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었어요? 뭐 중학교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고등학교에 대한 건 약간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챙겨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받는 고등학생 작년부터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 너무 중요하고 이건 꼭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기초라는 이름으로 교과를 정해놨습니다. 이 기초 교과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국어 있습니다. 또 영어 있어요. 수학 있어요. 맞아요. 국영수 중요하잖아요.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한국사까지가 우리 아이들의 필수 기초 교과가 되는 겁니다. 한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서 현재 교육과정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한국사가 중요해지다 보니 수능 안에서 한국사가 필수 교과로 지정된다는 거 들으셨죠? 네, 그래서 현재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번외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입시가 이렇게 바뀌었대. 그러면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도 변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한국사 배우고 있나요? 네, 언제부터 배우나요? 새로 바뀐 교육과정에서는요, 아이들 3학년 때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부터 한국사 배우고 있고요. 네, 학교에서 교과서를 펼쳐서 배운 첫 시작이 3학년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아이가 한국사와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익히고 여러 가지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접하는 시기는 더 빨라져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 1, 2학년 때부터라도 네, 아이들이 스토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듣고 경험하고 하는 이런 간접 경험이 좀 밑바탕이 되고 학교에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도 함께 말씀드려봤고요. 탐구가 이제 융합형 인재, 창의 융합형 인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 기존에 문과, 이과로 선을 탁 나눠서 배웠었던 이런 것들의 벽을 허물고요. 이제 문이과 통합과정이 됐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획기적인 변화가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애가 초3 이하의 나이다 라시는 선생님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초3 이하의 나이다. 이게는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요. 뭐냐면요. 요새 한 3일은 세수를 안 해도 여전히 뽀송뽀송할 것 같은 박보검은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하냐면 고1 때는 아까 기초 공통으로 선정됐었던 국영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의무적으로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고2 때부터는 내가 배우고 싶은 교과목을 내가 직접 선택해서 시간표를 세팅하는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고교 학점제라고 불러요. 저희 대학교 때 수강 신청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누구 교수님한테 몇 학점 거 뭐 듣겠다. 내가 시간표 수강 신청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학과 전공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때 경상계열에 있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을 내가 선택해서 공부해 볼 거고 진로 선택 분야에서는 내가 경제 수학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전문교과 부분에서는 국제경제를 선택해서 내가 이거를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직접 선택하는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교 학점제 이름으로 시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1교시 수업 끝나면요. 2교시 내 수업 시간표를 찾아서 다른 교실로 이동해서 수업을 듣는 이렇게 될 거고 일정 학점이 돼야지만 졸업이 가능하게끔 되는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될 건데 이 변화가요. 사실은 아이들마다의 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되게 다를 거예요. 어떤 아이들한테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 옛날에는 무조건 시킨 대로 다 했었어야 돼. 근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게끔 이제 변화가 됐대. 이 변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반대 입장을 가진 아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알아서 좀 골라줬으면 좋겠네. 이거 시키면 그냥 나 이거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나한테 뭘 고르라고 하지? 김밥 천국에 갔는데 메뉴가 50개가 있어요. 나는 맨날 네가 시킨 떡볶이 나도 그 똑같은 거 하나 나도 그냥 똑같은 거 이렇게만 했는데 내 평소에 입맛과 기호가 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본 아이는요. 이런 변화가 대단히 불편하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진로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분야로 이 교육과정을 들어온 거고요. 내가 뭐에 관심 있고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 고민이 있어 본 아이는 이 변화가 정말 반가운 변화가 될 겁니다. 근데 그 고민이 이 선택이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때 잘 선택되려면요. 당연히 중학교 자유학기 자유학년제 진짜 충실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위한 밑거름인 초등학교 6년 동안의 많은 경험이 너무나게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변화까지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육과정 변화와 함께 또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아이들 수업시간표 안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공식 과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코딩 교육 이런 거 들어봤죠? 네, 코딩 교육이 뭐냐면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막 새로운 가전기기, 새로운 무슨 뭐 기계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 기계는요, 내가 아무리 한국말로 자 움직여
온도 올라가 이렇게 해도 얘는 못 알아들어요. 영어로 말해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작동법에 작동이 돼야지만 얘는 움직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가 작동되도록 사전에 기술자들이 프로그래밍을 해놓는 거예요. 네,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얘를 입력해 놓는 걸, 그 작업을 하는 걸 코딩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핸드폰에 있는 스마트폰 앱이 자유자재로 우리는 그냥 쓰기 마련이지만 그 앱이 작동되기 위해서 앱을 만들어내고 코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인 건데, 전 세계적으로 프로그래머 직업이 너무 중요한 일자리가 됐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또 주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부터 이 프로그래밍 하는 거 기본적인 거를 좀 배우고 넘어오게끔 이거 한번 넣어보자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초등학교가 올해부터 실과 과목 안에 이게 이만큼의 시간을 가지고서 진행이 될 거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작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코딩 교육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벌써 서울에 있는 많은 코딩 학원들은요, 뭐 2달, 석 달, 대기해서 학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들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코딩 교육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애들 코딩 교육도 시켜주세요 이 말 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요. 정부에서 교육과정까지 변화시키면서까지 왜 이렇게 코딩 교육을 들어오게끔 했나 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중요성이 뭔지를 좀 소개해 드려보려고 이거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 이거 할 때 샌드위치 레시피 만들기라고 나와 있는 교환 한번 펴볼게요. 자, 이 활동을 저희가 지금 같이 해볼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코딩하는 프로그래머가 돼볼 겁니다. 선생님들이 프로그래머가 돼볼 건데, 내가 이 샌드위치 만들기라고 하는 레시피를 써서 이거를 로봇한테 명령을 내릴 거예요. 로봇이 작동할 수 있게끔 명령을 내릴 겁니다. 우리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찌개 끓일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순서와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시된 이 재료 안에서 샌드위치 한 개를 만들어 본다고 가정했었을 때 이 레시피를 한번 적어보는 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제가 시간 딱 3분만 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